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남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넉넉하지 못한 경제사정 때문에 할머니는 힘들게 저를 키우셨지요. 그런 가정 형편을 부끄러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친구들은 저를 많이 놀리곤 했습니다. 어릴 때 한 친구는 우리 엄마가 용석이랑은 놀지 말랬어. 부모 없이 자란 아이라서 가까이 지내면 안 된대. 라고 했었네요. 제가 원해서 그렇게 자란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니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 없이 가난하게 산 아이는 언제나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었죠. 선생님들도 은근히 저를 차별하고 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저는 더 크게 혼이 나곤 했었지요. 같은 반 친구와 크게 싸웠던 날 선생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저는 부모님 대신 할머니가 왔었고 그걸 본 친구들이 니네 엄마는 꼬부랑 할머니라고 놀림거리로 삼았습니다. 선생님도 한껏 차려입고 온 친구 부모님한테는 뭐라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할머니한테는 유독 심하게 말을 하더군요. 잘못은 똑같이 저질렀는데 부자인 친구 부모님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었고 할머니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더군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런 학교 계속 다녀봤자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리는 할머니를 설득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 고등학교 안 나와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막상 현실은 쉽지가 않더군요.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력으로 할 수 있는 건 고작해야 햄버거집 아르바이트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아는 분의 소개로 의류 도매 시장에서 지게꾼 일을 하게 되었지요. 지게꾼은 말 그대로 어깨에 지게를 메고 다니면서 원단이나 의류를 옮겨주고 돈을 받는 일입니다. 건당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요. 요즘은 경기가 많이 어려워져서 지게꾼 일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해서 버는 것보다는 수입이 괜찮더군요. 그리고 왠지 저는 지게꾼 일이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몸 쓰는 일을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 만나면서 어울리고 하는 게 더 좋더군요. 학창시절에는 항상 따돌림만 당하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당하면서 지냈는데 지게꾼 일을 하면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에너지가 넘쳤고 돈이 없다고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짐을 옮겨주는 내게 고맙다며 먹을 것을 내어주기도 했었지요.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기 넘치게 일을 하니 학창시절에 어두웠던 기억은 씻은 듯이 사라지더군요. 덕분에 제 성격도 많이 밝아졌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나이는 전부 다르지만 불편한 느낌 없이 편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지요. 제 고객들은 주로 의류시장에서 옷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도매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한 번에 옮기기 힘든 짐들이 많았죠. 그걸 나무 지게에 실어 원하는 장소까지 옮겨다 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벌이가 시원찮은 날도 있었지만 바쁜 날에는 쉬는 시간 없이 짐을 옮겨야만 했었지요. 그렇게 몇 년 정도 일을 하고 나니 통장에 돈도 제법 쌓이더군요. 돈이 어느 정도 모이고 나면 나도 시장에서 내 장사를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차례 짐을 옮기고 나서 쉬고 있는데 어떤 신사분이 나타나서 제게 길을 물어보더군요. 도매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의류 도매시장에는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보세옷을 사러 온 관광객들이나 젊은 손님이 대부분인데 그 신사분은 장사하는 사람 같지도 않았고 자기가 입을 옷을 사러 오기엔 나이가 많아 보였지요. 암튼 그런 분이 여기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더군요. 화장실 가는 길이 조금 복잡해서 말로 설명하기 힘드니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라며 화장실 근처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신사분은 그런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고맙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본 그 신사분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게 용무가 있어서 왔다고 하더군요. 내가 어제 너무 고마워서 그쪽한테 밥 한번 사고 싶어요.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일 끝나고 한번 봅시다. 그 말에 저는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밥을 얻어먹기는 좀 그렇네요. 그냥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라며 거절을 했죠. 시장에서 지게꾼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길 안내를 해주게 되는데 그걸로 밥을 사겠다고 한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길 안내 한번 해주고 밥을 얻어먹는 건 말이 안 되었지요. 하지만 그 신사부는 물러날 생각이 없더군요. 그러지 말고 밥이 안 되면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드릴 말씀도 있고 하니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더 이상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지요. 식당에서 만난 신사부는 머뭇거리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어요. 자세히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한 게 잠을 푹 자지 못했거나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더군요. 식사를 하면서 형식적인 말들을 주고받다가 그 어르신이 대뜸 혹시 우리 딸 한번 만나볼 생각 없으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먹던 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는 건 아는데 내가 총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사실 우리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연애 한번 못 해봤거든요. 부모가 되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마침 총각 만나고 나서 우리 딸이랑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소개 한번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는 혹시 딸한테 무슨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그분이 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쁘죠? 몸도 튼튼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만나봐요. 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그분 말처럼 정말 예쁘게 생긴 여자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사진을 보고 나니 저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연애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 생긴 기회를 마다할 이유도 없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사진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이쁘더군요.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하더니 조금 어두워 보이는 인상이긴 했지만 그녀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녀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더군요. 처음 만난 날 사귀자는 말을 그녀가 먼저 꺼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침이 없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그렇지만 저도 처음 하는 연애다 보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밥 먹으면서 데이트하고 영화를 보러 가거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렇게 사랑을 키워 나가던 중에 제가 손을 잡으려고 하자 그녀는 깜짝 놀라면서 뿌리치더군요. 그러면서 용석 씨, 사실 제가 혼전 순결주의자라서요.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결혼 전에는 그런 거 좀 참아주세요. 그럴 수 있죠? 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순결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손은 잡을 수 있지 않냐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뜻이 그렇다면 따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10대 애들도 연애를 하고 나면 키스부터 한다는데 다 큰 어른들이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연애를 했었지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사귄 지 100일이 지났을 무렵 그녀가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너무 이르지 않냐는 제 말에 그녀는 사실은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결혼을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서로 마음도 통했고 어차피 할 결혼 더 미룰 이유는 없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대신 우리 집안 사정 생각해서 결혼식은 조촐하게 하자고 하더군요. 그런 사정까지 헤아려주는 그녀가 저는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입을 맞추며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대신 결혼을 하고 나면 그동안 못한 만큼 실컷 안아주고 뽀뽀도 많이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니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그녀의 말대로 결혼식은 조촐하게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객도 별로 없었고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약혼식에 가까운 느낌이었죠. 저는 어차피 부를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런 결혼식이 좋았지만 그녀는 그게 아닐 텐데도 저를 배려해서 그렇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한테도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지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드디어 우리는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따로 가지 않았고 장인어른이 가지고 있는 별장에서 며칠 쉬었다 가기로 했었지요. 산속에 있는 별장이라는 말에 저는 멋진 펜션 같은 분위기를 생각했었는데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는 오래되고 낡은 별장이었습니다. 깨끗하긴 했지만 지어진 지 오래되어서 조금 으스스한 느낌도 들더군요. 2층으로 된 양옥집이었고 주변에는 그 별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안에는 어두울 때 와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낮에 보면 느낌이 다를 거라고 하더군요. 생각과는 다른 별장의 분위기에 잠깐 놀라긴 했지만 사실 저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아내와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들뜬 마음을 주체할 수 없더군요.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했고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으니 이제는 마음껏 안아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준비해간 와인을 마시면서 분위기를 잡았고 밤이 깊어가자 아내가 먼저 욕실로 가서 샤워를 하더군요. 먼저 씻고 나온 아내는 침실에 가서 기다리겠다며 2층으로 올라갔고 저는 흥분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면서 온몸을 구석구석 씻었습니다. 들뜬 마음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군요. 샤워를 하고 나와 침실로 들어갔더니 아내는 불을 다 끄고 침대 안에 들어가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니 그런 아내가 너무 귀엽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일부러 음흉한 목소리를 내면서 침대 안으로 들어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래서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불 안에서 만져진 건 아내의 살결이 아니라 푸석한 지푸라기의 느낌이었습니다. 놀래서 이불을 걷어 보았더니 아내는 보이지 않았고 사람 모양을 본떠서 만든 지푸라기 인형이 놓여져 있더군요. 얼핏 보면 허수아비 같기도 했는데 어설프게 붙여놓은 머리카락이며 서툴게 그려놓은 얼굴 모양이 섬뜩해 보였습니다. 당황한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 밖에서 잠궈 두었는지 열리지 않더군요. 소리를 지르며 문을 쾅쾅 두들겼는데 밖에서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네. 이유는 묻지 말고 딱 하룻밤만 그렇게 있어주게. 그 목소리는 바로 장인어른의 목소리였죠. 장인어른이 여기 웬일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세한 걸 알 것 없고 내 말대로 하게. 딱 하룻밤만 그 방에서 그 아이와 함께 있어줘.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자 장인어른의 목소리도 돌변하더군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너도 죗값을 치러야 돼. 아침 해가 뜨기 전에는 이 문 절대 못 열어줘.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침대 위에 있는 지푸라기 인형이 그냥 놓여진 게 아닌 것 같더군요. 이대로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방문은 잠겨 있었고 유일한 탈출구는 작은 창문밖에 없었지요. 아이 한 명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 크기였습니다. 게다가 침실은 2층에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거기 말고는 방법이 없더군요. 저는 창문에 유리를 깨고 무작정 몸을 쑤셔 넣었습니다. 유리 파편에 온몸이 긁혀서 피가 나더군요. 그렇게 방을 탈출한 저는 두 눈 딱 감고 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쳤는지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지만 잠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었지요. 저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숲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길을 헤매며 산을 내려왔었지요. 도로가 보이자 지나가는 차를 붙잡고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뒤에서 누가 쫓아올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암튼 그렇게 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제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제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보름 정도 지났을 무렵 아내가 절 찾아왔더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내가 될 뻔한 사람이었죠. 저를 찾아온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전부 이야기해 주었어요. 먼저 그녀가 사진 한 장을 제게 보여주더군요. 저희 언니예요. 용석 씨가 일하던 시장에서 옷가게를 했었는데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억에 있는 얼굴이더군요.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몇 번 거래를 한 적도 있었고 오며 가며 인사 정도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동생과 언니가 많이 닮은 얼굴이더군요. 가깝게 지낸 사람은 아니어서 그땐 그걸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언니가 저를 많이 좋아했었다고 하더군요. 일하는 곳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동생한테 매일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남몰래 혼자만 좋아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른다며 속상해 했었대요. 그러다가 하루는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할 거라며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날은 가게가 쉬는 날이었는데 고백을 하겠다며 나갔다가 그런 변을 당한 거였지요. 그리고 그녀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녀가 죽고 나서 그녀의 부모님이 계속 똑같은 꿈에 시달리게 되었답니다. 죽은 딸이 꿈에 나타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하더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런 꿈이 반복되자 무당을 찾아갔고 그 무당은 딸이 처녀 귀신이 되었다며 영혼 결혼식을 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의 아버지는 반쯤 정신 나간 사람이 되었고 생전에 그녀가 좋아했던 저를 찾아와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였죠. 말하자면 별장에서의 첫날 밤은 죽은 언니와 저를 맺어주기 위해 꾸며놓은 무대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연극에 동참하긴 했었지만 저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더군요. 복잡한 마음이 들어 할머니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들이 어딨냐며 화를 내시더군요. 아무리 죽은 딸이 안타까워도 산 사람을 죽은 사람한테 맺어주는 건 경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혼 결혼식은 유가족들의 동의하에 죽은 영혼들끼리 맺어줘야 하는 건데 정신이 나가버린 아버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의 마음은 미련으로 가득할 테니 그걸 풀어줘야 제가 화를 입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절에 가서 그녀의 명복을 빌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8배를 드리며 마음속으로 그녀의 안식을 빌었지요. 그렇게 기도를 드린 지 한 달이 되었을 무렵 저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생전에 예쁜 모습으로 나타난 그녀가 내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더군요. 조용히 미소 짓는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꿈 얘기를 들려주었더니 그녀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꿈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명복을 빌어준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더군요. 영혼이니 하는 말들 평생 믿지 않고 살았던 저였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는 형님은 죽은 사람이 정말 귀신이 되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집착과 미련이 환상을 보게 만든 거라고 하더군요. 뭐가 맞는 말인지 지금의 저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하늘에서 그녀가 행복하고 편안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